유튜버가 공개를 하면서요, 이 범죄자에 대한 사적 제재에 대해서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은요, 지난해 5월이죠. 부산의 한 오피스텔 출입구에서 이 가해자 A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B씨의 머리를 강하게 발로 차 기절시킨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이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이 강간 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이 됐고요. 검찰은 1심의 형량보다 2배 넘는 징역 3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네네. 항소심 재판 결과가 오늘 또 발표가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하마터면 살인 미수로만 끝날 뻔한 사건이었는데 성폭행 추가 의혹이 드러나면서 이 검사의 구형 형량이 더 높아졌죠. 전 뉴스 보면서 너무 화나더라고요, 진짜. 근데 2심 선고 전에 뭐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겁니까? 네, 문제는 이 2심 선고를 앞둔 지난 2일 이 탐정을 자처하는 유튜버가 가해자 30대 남성 A씨의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서 불거지게 됐습니다. 이 유튜버가 올린 9분짜리 영상에서는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신장, 그리고 전과 기록 등 상세하게 공개가 됐는데요.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조회수가 오늘 아침 기준 630만 회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네네. 이에 이 누리꾼들은 이 가해자의 SNS 계정까지도 찾아냈고요. 또 이른바 이 온라인 신상털이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 반대쪽에서는 이 후원을 통해서 유튜버에 대한 행동을 칭찬하는, 응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되면서 참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결정한 겁니까? 바로 그 부분이 조금 문제인데요. 정작 당사자인 피해자는 나한테 그런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B씨는요,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유튜버에게 A씨 신상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적 없고 공개에 대한 의견도 묻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해당 영상에 본인의 인터뷰 내용이 담겼는데 이건 혹시 모를 추가 범죄 등을 예방하는 취지로 A씨의 신상 공개를 원했던 것이며 그 방법은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결국 피해자 측은 이 유튜버의 영상을 통해 A씨 신상이 공개된 것을 보고 나서야 이것을 알게 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네, 유튜버는 이 영상을 통해서요,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가해자를 통해서 가해자에게 보복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안다면서 하지만 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영상이 나온 이후에요, 채널 공지글을 통해서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피해자분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는 사실은 없었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또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 측이 우려하는 게 또 하나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 측은요, 이번 신상 공개가 혹시 다가올, 그러니까 오늘 발표될 2심 선고에 영향을 줄까 우려를 좀 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 같은 경우는요, 1심에서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고 선고가 코앞이라면서 피해자는 재판부를 자극하거나 여론의 역풍을 받을 만한 사적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원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좀 따져봐야 할 텐데요. 우선 이 피해자를 위한 의도였다 할지라도 유튜버는 사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면책이 될까요? 물론 유튜버가 이렇게 올리는 심정은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또 이제 보기를 원하잖아요.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한다 이렇게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이게 일종의 사적인 제재인데 만약에 이런 사적인 제재가 만약에 다 인정이 된다면 법이 필요 없어요. 그냥 모든 유튜버가 다 그냥 올리고 처벌도 그냥 다 국민들의 여론 재판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대한 절차를 거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정식으로 아예 그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 법에 그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이 공개위원회가 있거든요. 공개위원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지만 이제 이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피해자 동의 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2심 결과에 혹시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피해자 측에서 이제 아까 이민준 기자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그 부분 제일 걱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런 사적 제재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그것은 별개의 절차에서 처벌로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가 됐다고 해서 저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재판 진행하는 법관은 그 어떤 경우에도 독립성, 또 공정성, 중립성 이런 거 지켜서 정말 그 사건의 사실관계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뭐 특히 피해자를 위해서 신상 공개가 됐다 이런 것들이 여론의 역풍을 불러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재판부가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로지 이 가해자가 저지른 죄 그리고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만을 두고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했던 합법적인 신상 공개는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네, 피해자는요, 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적법합 형태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특정 강력범죄법상 범행수단의 잔인성이 좀 입증되고요.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데요. 이 가령 최근에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했던 이 정유정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잔인성이 좀 인정이 됐고요.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이 대중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는 사건 초반에 성범죄가 아니라 단순 살인미수 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가 이뤄지다 보니까 신상공개 검토 대상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지금의 이 신상 공개 제도가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이 채널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요.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이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개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일단 함께 들어보시죠. 이상한 집 주소까지 다 알고 있는데 보복범죄를 계획하고 있고 저희 가족들도 너무 무서워하고 살아있는 피해자가 있을 때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피해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복범죄 위험 때문에 늘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가해자의 신상 공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안 되고 정유정 사건은 되고 그 기준이 어떻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법에는 4가지 기준인데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할 것. 해당할 것 같죠? 두 번째,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뭐 영상이 있을 것, 증거도 있죠.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 부합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피해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다 부합하는데 요건에 부합해도 공개위원회가 공개한다고 통과해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법이 까다롭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억울하게, 물론 이 사건은 뭐 잘 모르겠지만 뭐 다른 경우를 봤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공개가 되면 그 가족들까지 같이 이제 마녀사냥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요건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합법적으로 신상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방법이 아예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없는 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주의적 공소 사실이 이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 옷에서 DNA를 다시 이제 감식을 했고 이 피의자의 DNA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성범죄로 주의적 공소 사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만약에 유죄가 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신상 정보에 대한 공개 명령도 부수 처분으로 같이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도 그런 명령을 내려주십사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소심에 만약에 거기에서 또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게 되고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가해자의 보복의 우려 없이 살고 싶다 이런 피해자가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가 처음 자기 피해 사실 이렇게 드러내고 글을 썼을 때도 1심에서 12년이 선고가 됐었잖아요. 그때 글 제목이 뭐였냐면 12년 뒤에 저는 죽습니다였어요. 얼마나 보복범죄가 무섭고 두려우면 지금 이렇게까지 자기가 인터뷰를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이 인터뷰를 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이 결정을 하고 이렇게 대중들 앞에 나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이 법과 제도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
사건인데요. 그만큼 사적 제재까지 올 정도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서 어떤 신뢰도를 믿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도 저는 있다고 보여요. 절차적인 어떤 요건 문제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위해서 머그샷 공개하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적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있는 신상정보 제도를 잘 보완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이 제도의 취지 자체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무슨 성폭력 이런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냥 신상 정보 안 하는 걸로 그냥 지나가서 그랬다 이런 얘기 있던데. 맞습니다. 그것이 일단 경찰 단계에서는 중상해죄로 처음에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하면서 살인미수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신상정보의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을 해야 돼요. 하지만 중상해죄는 공개 대상인 이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는 공개 여부 자체가 논의가 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이후에 재판 단계로 넘어갔을 때 살인 미수는 공개 대상 범죄는 되지만 현재 지금 우리나라 신상공개 제도는요. 재판 단계에서 이거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이 수사기관에서 경찰 단계에서 열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사 과정, 재판 과정 중에는 합법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